그러니까 자신이 장점을 가진 분야에 집중을 하면 좋은데 뭐 우리가 투자하다 보면 그런 게 아니라 뭐 엔터주가 올라가면 네. 엔터주 따라서 투자하고 바이오주가 올라가면 바이오주 따라서 투자하고 근데 그렇게 휘둘리다 보면 결국 뭐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웅달 책방 구독자님들, 머니투데이 국제부 전문위원으로 있는 김재현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주식에 좀 관심이 많아서 재무 전공으로 경영학 박사를 했는데요.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건 선생님과 함께 찰리 먼거 바이블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고급집니다. 네, 양장이라서 좀 네. 그리고 내용도 좋아 보입니다. 딱 봐도 이게 약간 묵직하고 뭔가 네. 반드시 한 권씩 소장해서 읽어야 될 것만 같은, 두고두고 읽어야 될 것만 같은. 예, 제가 엊그제인가 네이버에서 그 찰리 먼거 바이블을 한번 검색해 봤는데요. 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네. 아무도 찰리 먼거 책을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책이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찬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찰리 먼거 책을 읽을 때, 와, 이 책은 정말 저만 읽었으면 좋겠다. 아무도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특히 오판의 심리학이라는 그 사람들의 인지적 오류를 다룬 부분을 읽을 때는, 와, 이건 저만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찰리 먼거라는 인물에 대해서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찰리 먼거는 그 버커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인데요. 네. 그 사실상 워렌 버핏과 함께 버크셔 해서웨이를 키워온 그런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크셔 매년 5월에 오마하에서 그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를 할 때도 보면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가 나란히 앉아서 그 주주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둘이 어떻게 보면 좀 쌍둥이 같죠? 네, 둘이 한 말에 서로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많고요. 워낙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신문에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워런 버핏이 멘토로 삼는 게 찰리 먼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그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벤저민 그레이엄한테서 같이 투자를 배우면서 그러니까 내재 가치보다 싸게 거래되는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담배 꽁초 투자 기법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담배 꽁초를 주어도 한 모금 빨고 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싼 주식들만 찾아다녔던 거죠. 근데 워렌 버핏이 찰리 먼거를 만나고 나서야 이제 훌륭한 브랜드 가치를, 그러니까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가진 훌륭한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성장성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투자 전략으로 진화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책에 이제 밑에 부제를 보니까 먼거가 설계하면 버핏이 실행한다. 네, 좀 약간 과장된 면이 있긴 한데 저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이 찰리 먼거 바이블이라는 책을 엮고 쓰셨는데요. 예. 좀 이 책은 좀 어떤 책인가요? 찰리 먼거 바이블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딱 세 글자로 표현한다면 합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전에 먼거가 그 LA 저명 인사의 부인이 먼거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찰리 먼거의 놀라운 성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찰리 먼거가 한 말이 합리성, 딱 이 세 글자였는데요. 저는 사실 찰리 먼거 책을 보면서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금수저 얘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부의 대물림, 뭐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면 뭐 성공하기 힘들다. 네. 그런 체념이 많은데 제가 찰리 먼거를 읽으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꾸준히 공부해서 지적인 능력, 즉 합리성만 갖춘다면 개인의 능력만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혹시 웅달님 그 자청의 역행자 보셨습니까? 네, 자청님. 그 자청의 역행자도 저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우리가 뇌를 최적화해 두면 일평생 앞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책에 정답이 있다. 즉 책이 공략집이라고 강조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먼거와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먼거도 독서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먼거와 독서에 관한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인사이트들을 좀 요즘 주식시장에 좀 녹여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책의 이야기는 좀 차차 해주시기로 하고, 우선 요즘 주식시장 진단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좀 보고 있으신가요? 뭐 올해 주식시장은 작년보다는
좋을 것으로 보는데요. 사실 연초부터 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작년 주식 시장은 뭐 사실 최악이었죠. 미 연준이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하는 판국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갑자기 터지면서 인플레가 더 많이 올라가니까 뭐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도 더 가팔라졌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 개인 투자자들이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뭐 상당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다들 뭐 미 연준 전문가가 되어가는 느낌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그 사실 먼 거는 거시경제 변수에 대해서는 불가지론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요. 예. 그래서 개별 기업 분석의 모든 시간을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특히 먼 거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시경제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없다. 미시경제는 우리가 하는 일이고 거시경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변수다. 이건 상수가 아니고 변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굳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그걸 굳이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월가의 영웅을 쓴 피터 린치도 이런 말을 했는데요. 1년의 거시경제 전망에 13분을 쓴다면 10분은 낭비한 것이다. 그렇구나. 3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우리가 결국 알고 싶은 거는 주가인데요. 주가는 결국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 그러니까 earning 곱하기 멀티플, 네. 배수입니다. 그러니까 퍼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근데 여기서 먼 거는 이자율, 통화량 등 거시경제 요소가 그 영향을 미치는 멀티플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 멀티플 대신 우리가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개별 기업의 수익성, 네. 여기 집중하려고 한 건데요. 그리고 멀티플은 그 대부분 거시경제 요소로 인해서 결정되지만 그 개별 기업이 일부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뭐 매년 10% 성장하는 기업보다는 30%씩 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멀티플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성장성이 멀티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뭐 이자율, 통화량 같은 그런 거시경제 요소가 영향을 미치고 이건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earning,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에 집중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그 능력 범위인데요. 그 버핏과 먼거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그 자기가 강점을 가진 능력 범위에 집중해야지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의 일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먼거와 버핏은 개별 기업 분석에 집중하고 그리고 둘 다 워낙 기업 분석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 버핏은 사업 보고서 보는 거를 뭐 소설처럼 저녁에 밤에 침대에 들어가서도 사업 보고서를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 어떻게 그 저자님께서는 그러한 그 거시경제에 대한 거시 요소에 대한 불가지론 그리고 기업에 집중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만큼 동의를 하시나요? 그 저는 사실 동의를 하는 게 제가 주변에서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을 봐도 결국 그분들이 집중하는 거는 개별 기업 분석이더라고요. 네. 그 기업을 계속 팔로우업 하면서 남들이 모르는 그 회사의 그런 가치를 찾아 나갈 때 미리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더 자신 있게 투자할 수 있고 예, 저는 그렇게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은 느꼈습니다. 그런 요소들을 지금 만약 주식시장에 조금 적용을 한다면 그 기업 말씀해 주신 대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업의 미시적인 부분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지 안 반영되어 있는지 저평가 정도 그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투자를 하는 거. 그렇죠. 예. 아, 그렇게.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 그 찰리 먼거가 지금 3조 부자가 된 건가요? 예, 예, 맞습니다. 와. 근데 이게 또 보니까 책에 제목이 재밌더라고요. 3조 부자인 가난한 찰리. 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2005년에 찰리 먼거의 연설을 강연을 모은 가난한 찰리의 영감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찰리라는 이런 그 표현이 붙은 건데요. 사실 그 왜 가난한 찰리의 영감이라고 이름 지었냐면 먼거가 가장 숭배하는 사람이
우리가 다 잘 아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벤저민 프랭클린입니다. 네. 벤저민 프랭클린은 피레침을 발명한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원래 그 출판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벤저민 프랭클린이 그 가난한 리차드의 영감이라는 그런 출판물을 매년 발간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뭐 격언도 있었고 그런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모아서 매년 출판을 했는데 그게 꽤 팔려가지고 그걸로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근데 찰리 먼고가 벤저민 프랭클린을 너무 존경하다 보니까 가난한 리차드의 영감에 대한 오마주로서 가난한 찰리의 영감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면은 책에서 그 먼거의 주식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 포인트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적당한 회사를 훌륭한 가격에 매수하는 것보다 훌륭한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매수하는 게 훨씬 낫다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버핏이 내재 가치보다 싸게 거래되는 주식을 거래한 것보다는 싸게 거래되는 주식을 매수하는 담배꽁초 투자 기법을 쓰다가 먼거를 만나고 나서 이제 훌륭한 기업을 매수하는 이런 방법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그 가장 대표적인 전환이 바로 1972년에 시즈캔디 인수입니다. 근데 시즈캔디의 순자산이 약 800만 달러였는데요. 버핏이 2,500만 달러에 시즈캔디를 인수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PBR이 3배 정도니까 버핏 입장에서는 비싸게 가격을 제시한 거죠. 근데 소유주인 시즈 가문에서는 안 된다. 3천만 달러는 받아야겠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협상이 결렬될 뻔하다가 나중에 시즈 가문이 양보를 해서 2,500만 불에 매수를 했는데요. 이 시즈 캔디가 어떤 회사냐? 이 시즈 캔디가 만든 초콜릿이 바로 이건데요. 진짜 캔디군요. 와, 시즈 캔디. 그러니까 이 시즈 캔디는 그 미국 서부 해안 지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유명한데요. 발렌타인데이 때 시즈 캔디를 선물하면 키스를 받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이 시즈 캔디 인수가 왜 중요하냐면 버핏이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가진 훌륭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인수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 시즈 캔디를 버핏이 인수했기 때문에 나중에 뭐 버핏이 생각하기에는 나름 비싼 가격에 코카콜라도 인수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애플도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시즈 캔디가 그 제일 시금석, 시금석인 거죠. 그렇구나. 그리고 먼거와 버핏은 그 시즈 캔디에 대해서 나중에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먼거가 얘기한 것 중에 당시에 시즈 가문에서 10만 달러만 더 요구했더라면 우리는 시즈 캔디를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멍청했습니다. 이렇게 셀프 디스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즈 캔디 매수가 최근에 이제 그 나타난 게 그 버핏의 그 애플 주식 매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버핏이 2016년 1분기부터 애플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해서 약 9억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9억 주. 지난 3분기 말 기준으로 버커셔 해서웨이가 애플 주식 8억 9,480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애플 지분 5.6%를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2대 주주. 그래서 버핏이 매수한 가격이 약 34달러인데요. 6일 종가가 151.7달러. 와, 5배. 5배 정도 올라서 보유 지분 가치가 1,358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매수 약 300억 달러를 매수했는데 거기서 한 1,000억 달러 넘게 벌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버핏이 그만큼 계속 진화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시즈 캔디에서 현금이 잘 나와서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역시 현금이 중요하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페리 뮤추얼인데요. 이게 프랑스어라서 약간 생소하게 들리는데 사실 뭐 뜻은 간단합니다. 페리가 베팅, 뮤추얼이 상호라는 뜻의 뮤추얼. 그래서 말 그대로 상호 간의 내기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베팅에 따라서 배당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승 확률이 높으면 배당률이 낮아지고 우승 확률이 낮으면 배당률이 높아진다는 이걸 설명하는 건데요. 그 운달님 혹시 경마장 가보신 적 있나요? 안 가봤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원리는 알고 있습니다. 역시. 저도 꽤 오래전에 경마장에 가보고 나서는 경마장에 못 가봤는데요. 그러니까 한국마사회에서 발간한
경마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교환서라는 이런 그 PDF 파일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경마는 페리 뮤추얼 제도로서 주식시장과 비슷하다고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2012년에 한국 경마 역대 최강마였던 당대불패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인데요. 아, 중간에 현존하는 있는.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인가요? 예, 우리나라 말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2013년 사진이고 이미 어. 은퇴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구나. 이 중간에 힘차게 띄우는 말인데요. 이때 2012년에 당대불패의 그 전성기였는데 말 이름이 당대불패예요? 예, 당대불패. 동방불패랑 조금 비슷하죠. 어. 당대에는 불패, 지지 않는다. 그렇구나. 그래서 경마에서 그 우승말을 맞추는 단승식 배당률이 2012년에 당대불패가 참가했을 때 1.2배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1,000원을 걸면 1,200원을 받는다는 거죠. 거의 1등이란 소리네요. 그렇죠. 말하면. 예. 그리고 연승식은 3등 안에 들어오는 말을 맞추는 건데요. 그러니까 연승식 배당률은 1배까지 떨어졌습니다. 1,000원을 걸면 무조건 3등 안에 들어온다. 그렇죠. 1,000원을 받는 건데 무조건 3등 안에 들어온다고 사람들이 봤던 거죠. 그러니까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 역시 사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주식이 장기적으로 뭐 상승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런 주식은 되게 가격이 이미 올라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 주식을 샀다고 해서 뭐 많은 수익률을 올린다든지 반드시 수익을 보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페리 뮤추얼 시스템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뭘까요? 몽고가 페리 뮤추얼 시스템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딱 한 가지입니다. 돈을 번 사람들은 자주 베팅하지 않는다. They bet very seldom. 딱 이 한마디인데요. 그래서 그들은 주식시장이나 경마를 유심히 관찰하지만 가격이 잘못 매겨진 베팅. 그러니까 영어로는 mispriced bet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기회를 발견할 때까지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이야. 그거죠. 그렇구나. 왜냐하면 뭐 구독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기다리다 보면 항상 기회는 오거든요. 근데 되게 보면 그런 기회가 우리한테 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 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뭐 매수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그 주식을 이미 너무 높은 가격에 사서 매수 못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2022년에 저의 실수가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그 3,000에서부터 한 2,200까지 떨어질 때 중간에 막 그 2,500, 2,700 막 이때 네, 참지 못하고 막 더 투자를 한다거나 막 그런 것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다리면 결국 기회는 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정확하게 봤을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우리가 좀 성급해서 그렇죠. 그렇게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야구에서 배우는 투자인데요. 그 메이저리그에서 마지막 4할 타율을 기록한 투자가 있습니다. 그 보스턴 레드삭스의 테드 윌리엄스가 1941년에 4할 6리라는 타율을 기록하고 나서는 다시는 4할 타자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래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예, 바로 그 이 그림인데요. 테드 윌리엄스가 그 타격의 과학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고 이게 이 사진이 타격의 과학의 그런 표지 사진입니다. 이거 되게 유명해서 네, 그렇죠. 워런 버핏. 그때 HBO에서 만든 그 비커밍 워렌 버핏이 된다는 것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워렌 버핏이 그 오마하에 있는 그 사무실 복도에 이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딱 걸어 놓은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계속 보면서 상기하는 거죠. 그렇죠. 떠올리고. 예. 근데 테드 윌리엄스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스트라이크 존은 77개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정중앙에 들어오는 여기 이 공을 쳤을 때는 타율이 4할이 나오는데 이 그 코너 밑에 떨어지는 공을 쳤을 때는 타율이 2할 4분까지 떨어진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운데 들어오는 공만 노렸던 거죠. 그래서 버핏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버핏은 투자를 그 팹피치를 기다리는 타자에 비교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팹피치는 한가운데 방향으로 느리게 날아오는 공입니다. 테드 윌리엄스가 노렸던 여기 4할 타율이 나오는 이런 공이죠.
4할 타율의 비밀이 기다리는 거였군요. 그렇죠. 한 가운데로 느린 공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네. 그래서 한 가운데로 공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침내 기회가 왔을 때 방망이를 휘두르라고 하는데 사실 버핏이 얘기한 것 중에 투자는 야구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얘기했는데 이유 아시겠죠? 야구는 스트라이크 3개를 그냥 보내면 아웃이지 않습니까? 무조건 아웃인 거죠. 그렇죠. 근데 투자는 스트라이크 10개를 보내도 그대로 타석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훨씬 야구보다 유리하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버핏이 그 능력 범위를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버핏이 한 말은 자신의 게임을 정의하는 것과 자신의 장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장점을 가진 분야에 집중을 하면 좋은데 뭐 우리가 투자하다 보면 그런 게 아니라 뭐 엔터주가 올라가면 네. 엔터주 따라서 투자하고 바이오주가 올라가면 바이오주 따라서 투자하고 근데 그렇게 휘둘리다 보면 결국 뭐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아는 분야에 집중해서 기회를 꾸준히 기다려라. 네. 그러니까 자신이 모르는 분야, 뭐 예를 들면 그게 엔터주다 그러면은 뭐 엔터주가 남들이 좋다고 해도 투자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거고 저렇게 4할 테드 윌리엄스가 4할의 타율을 노릴 수 있는 그 빨간 네. 부분 그걸 딱 노리는 거군요. 자신이 제일 잘 칠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투자 방법.